Man on air. This is 전문가를 모십니다. 좋은 집을 구하는 건 우리 모두의 꿈이 아닐까 싶어요. So today we have a master of real estate 부동산 전문가 aka 부동산 아저씨 우리 김병건 consultant joining u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 김병권입니다. 아, 좋아요. 저는 주업으로 부동산 중개 및 그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업으로 그 부동산 관련 칼럼과 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그리고 현재 현업으로 공인중개사를 개업하고 있고요. 네. Alright. 자, 그럼 오늘 청취자분들의 질문을 네네. 하나씩 들어주실 텐데 네, 솔직하고 네, 현실적인 네네.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Let's read a first question from 0249님. 오피스텔을 알아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전입신고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전입신고가 안 되면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망설여져요. 사업자로 등록된 매물들은 거래 안 하는 게 맞겠죠? 아, 이거 좀 디테일한 질문입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일단은 네. 왜 임대인들이 오피스텔에는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지 그 이유부터 알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네. 임대 사업자 분들이 오피스텔 특히나 그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방금 그 질문에서도 언급하셨듯이 임대사업자, 그러니까 업무용 시설로 임대를 등록을 했기 때문에 네.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나중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어허. 그래서 이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거고. 네.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제일 큰데요. 네.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하. 왜냐하면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주택수를 그러니까 다주택이냐 1주택이냐 이렇게 주택수를 계산할 때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산입이 안 돼요. 빠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대인인 A라는 사람이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 채가 있고 네.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1가구 1주택이잖아요. 오피스텔은 집이 아니니까. 네. 그러면 양도세에서는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했다 그러면 이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임대를 놓고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안 쓰고요.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주택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네. 그럼 A라는 사람은 1가구 2주택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집이 당연히 네. 양도세가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아파트를 팔았는데 그리고 양도세 신고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날라와요. 어허. 양도세 탈루. 아하.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어허.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오피스텔은 이제 가급적이면 네.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경향이 크거든요. 아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기본 지식을 깔고 무조건 그러면은 들어가지 말아야 되냐, 들어가야 되느냐, 그걸 나눠봐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보냐면 월세로 들어가시는지 전세로 들어가시는지를 나눠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월세 같은 경우면 특히나 보증금이 좀 소액이다. 그러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임대인분이 이제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면 혹시라도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해당 오피스텔이 경매가 넘어갔을 때 네. 내가 법으로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보증금을 다 떼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 질문을 주신 건데 보증금이 소액인 월세 같으면요 경매가요 한번 이제 진행이 되면 유찰 없이 한 번에 논스톱으로 진행이 돼도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에서 임차인한테 알려줘요. 어허. 당신이 살고 있는 집,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지금 경매가 진행될 거니까 알고 계세요. 이렇게 우편물 통지를 받는 순간 이제 생각을 하겠죠. 나는 법으로 보호를 못 받으니까 월세를 안 내야 되겠다. 그러면 1년 동안 월세를 안 내면 거의 보증금은 다 못 받. 다 까지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월세이고 보증금이 소액이다 그러면 크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반대로 전세일 때는 좀 고민이 커지죠. 왜냐하면 내가 전입신고를 안 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아 놓으면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요. 그러면 전입신고 대신에 근저당,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전세 보증금이 1억인데 1억에 대한 액수를 그 집에 저당권으로 담보로 제공을 하고 설정을 해놓는 거죠. 그럼 설령 경매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나는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받는 게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네.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1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근데 이것도 비용이 들어가고요. 설정 비용이 들어가고 번거롭기 때문에 이제 주인분들이 네. 많이 안 해주시려고 하거든요. 아하. 그러면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반전세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왜냐면
1억을 혹시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그런 일은 뭐 많지는 않겠지만 경매로 다 날리면 네. 억울하잖아요. 네. 그러면 보증금을 최소로 하고 월세로 좀 더 부담이 되더라도 네. 반전세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증금 소액으로 좀 유도를 하고 월세로 좀 전환을 하는 아. 것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네. 뭐 생각에 그렇죠. 이게 경우의 수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요. 네. 전세 같은 경우는 저당권 설정도 안 해주고 네. 주인분이 전입신고도 못하게 한다. 네. 그러면 일단은 좀 계약을 신중하게 네. 생각해 보시고 재고하시는 게 좋지 좋습니다. 않을까. 네네. 결국은 선생님 네. 하지 말라는 건가요, 결국은? 권해드리고 싶진 않죠. 않다. 네네네. 좋습니다. 오늘 여태까지 전문가를 모셔본 것 중에서 가장 디테일하고 네네. 아주 중요한 대답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네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The next question is from 2084. 부동산을 통해 오피스텔 월세 계약을 했는데요. 재계약 2달 앞둔 시점 집주인이 자기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땄다며 복비를 아끼기 위해 재계약을 자기랑 직접 하자고 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사정하면서 월세를 3만 원 올린 계약서를 가져와 놓고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월세 3만 원 1년치를 수리비로 저에게 입금해 주겠다는 거죠. 집주인은 올린 월세로 받은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팔 때 유리하다고요. 근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선생님 이거 불법 맞죠? 불법의 소지가 다분히 있죠. 네. 왜냐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네. 그 수익형 상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매매가, 향후 매매가를 산정할 때 뭐 지역적인 개발 호재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미래 가치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매매가를 산정할 때 수익률, 그러니까 월세가 투자금 대비 월세가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3만 원만 해도요. 금액이 뭐 크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퍼센트는 살짝 상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다 매매가로 반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명 수익률 부풀리기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굉장히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게 사기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매도자가 집주인이 매수자에게 네.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속이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넓게 보면 사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허. 여기에 동조를 안 하시는 게 네. 좋죠. 근데 막상 또 집주인이 근데 해달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 요청이 오면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아하. 그렇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거절할 때는 또 거절을 해야 된다고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불법이긴 불법이다. 걸리고 문제를 걸면 걸릴 수 있다. 좋습니다. 네네. 조금 거절하긴 힘들어도 그렇죠. 하긴 해야 되는 네, 부분이에요. 왜냐면 한번 껄끄럽고 마는 게 낫지 이걸로 인해서 계속 불안함을 안고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선생님 이게 혹시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Can we actually tell the police for it? 그렇죠. 신고가 오호.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네. 네, 이거는 자칫 좀 불법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불법의 소지가 다분히 다분하다. 네. 좋습니다. 너무 디테일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et's continue introducing our listeners' message. Next question is from anonymous fan. 이사 직후에 천장에 물이 새는 듯 집에 문제가 있으면 전 집주인이 해결해야 되나요? 아니면 제가 해결해야 되나요? 선생님 이건 뭐 간단한 문제 같은데. 근데 이게 좀 네. 두 가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일단 뭐 공동주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아파트라든가 빌라에서 네. 이제 천장에서 물이 새면 거의 대부분 이제 윗집 주인이 수리를 해주는 게 맞긴 해요. 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자의 그 원인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윗집에 뭐 보일러 배관이라든가 수도 배관에 문제가 있어서 물이 새서 아랫집인 우리 집 천장에서 물이 샌다. 그럼 그건 당연히 윗집 주인이 해주는 게 맞죠. 오.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공동주택은요, 우리 집 윗집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외벽에서 물이 타고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우리 집 샤시 윗부분에서 물이 외벽에 네. 타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럴 때는 자칫 그 본인이 부담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큰 틀은 윗집 주인이 해주는 게 맞는데 네. 원인을 좀 명확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근데 원인을 보니까 외부에서 물이 타고 들어 금이 가서 그 어. 크랙 사이로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우리나라 민법 580조에 보면요. 오호. 매도자의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법 규정이 있어요. 네. 여기에 보면은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청구를 하면 매도자가 네.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법조문이 있거든요. 네. 내가 지금 집을 샀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요. 근데 이게 윗집 문제예요. 그럼 당연히 윗집 주인이 고쳐줘야 되는데 네. 원인이 윗집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 집 문제예요. 그럼 네. 내 돈으로 고쳐야 되는데 다행히 산지 6개월이 안 됐어요. 어허. 그러면 매도자한테 네.
비용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요. 매도자도요. 집을 팔고 이사를 다 갔어요. 네. 근데 어느 날 뜬금없이 전화해가지고 물이 새니까 고쳐주세요 그러면 간혹가다 또 안 해주시고 막 피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그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특약상에다가 네. 기재를 특약상에 해놓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향후 뭐 잔금일로부터 6개월 안에 발생하는 중대하자, 뭐 가로 열고 뭐 누수 방수 등의 문제는 전적으로 매도자가 책임진다. 책임지기로 한다. 아. 이렇게 명확하게 해놓으면 더 책임 소재가 이걸로 있어서 분쟁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아하. 기재해 놓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마지막 네. 질문일 네네네. 것 같습니다. 화곡동 일대 유명한 갭 투자로 인해 전세 사기를 경험했습니다. 다행히 보험을 통해 보상을 다 받았지만 보상받기까지도 너무나 험난한 일정이었어요. 전세 사기를 피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거 요즘 유행입니다, 선생님. 네네네, 맞습니다. 네. 요거를 아주 간결하고 심플하게 네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네. 그 전세 사기가 발생하는 원인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임대인의 무리한 갭 투자 이게 네. 문제될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네. 건축업자들이 네. 이제 빌라를 건축을 하면 분양이 목적인데 분양이 안 되면 전세를 놔요. 어허. 근데 전세를 매매가보다 너무 비싸게 어.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소비자들은 또 잘 몰라요. 그다음에 빌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랑 또 달라서 시세가 매매가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비싼지 싼지 모르고 그냥 들어가시는 거죠. 비싼 전세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후임 세입자를 못 구하게 되면 분명히 매매가보다 더 비싼 전세가로 처음에 들어갔기 때문에 2년 후, 4년 후 만기가 됐을 때 다음 세입자를 못 맞출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보증금을 이제 못 받게 되거나 네. 아주 받기가 좀 고생스러운 길로 이제 접어들 수 있는데 그래서 확인하셔야 되는 게요. 보통 전셋집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그 전세 가격만 알아보세요. 네. 근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매매가도 알아보세요. 매매가. 그 집의 매매가가 얼마인지 어허.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집의 전세가는 얼마인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얼마인지를 보시고요. 그게 너무 과도하게 매매가랑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그런 집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전세 대출 받을 때 부동산에서 소개해준 대출 담당자한테 받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따로 은행 가서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그거는 둘 다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네. 부동산마다 거래하는 대출 상담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상담사에게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네. 그다음에 은행에도 한 두세 군데 알아보셔야 되는데 네. 꼭 본인 한 군데만 가세요. 주거래 은행만. 어허. 근데 그러지 마시고요. 네. 다른 두세 군데 은행을 더 다녀보시고요. 네. 더 본인한테 적합한 금리, 적합한 상품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두루두루 좀 많이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선생님 나오셔서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제 집을 사는 날 선생님께 네네.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